저는 이제 사라진 24개의 관이라는 스테파니 플럼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추리소설 왔나요? 오랜만인가? 추리소설 한참 나오다가 요새 조금 뜸했었거든요. 무슨 주제를 해도 추리소설로 갖다 붙이던 때가 있었죠. 네. 오랜만에 반갑네요. 아, 참고로 이거는 24이면서 2이기도 한데요. 원제가 To for the Do라는 원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원 했을 때 One for the money, two for the show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왜 부끄러움은 선인장의 몫인가? 오늘 노래 몇 곡 부르는지 이거 잘라서 이게 끝이야. 메들리로. 네, 근데 이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 One for the Money고요. 오. 네, 두 번째 작품이 Two for the Dow고 세 번째 작품이 Three to the Get Deadly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들을 이렇게 넣어서 제목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스테파니는 보석 보조회사에서 현상금 사냥꾼으로 일하고 있고요. 네. 보석 보조회사라는 게 좀 우리한테 생소하니까 미국의 보석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합시다. 네, 보석 보조회사는 말 그대로 보석을 도와주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 미드나 영화나 이런 데서 어쩌다 보니까 사건에 휘말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친구가 보석금을 내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법원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갈 것 같으면 이제 피고인을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피고인이 나는 증거 훼손도 안 하고 도망가지도 않을 거고 법원에 잘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증거로 이제 보증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금을 내고 구속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보석제도죠. 자본주의의 나라네요. 그쵸, 자본주의의 나라죠. 그럼 그게 보증금이면 나중에 돌려받는 네, 돌려받는 겁니다. 아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내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안 받았다 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뭐 재산 여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보석금 책정이 좀 다르게 들어가고요. 좀 아무래도 갑분한테 $1,000와 가난한 사람의 $1,000는 값어치가 다를 거니까 좀 갑부들은 비싸게 책정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이네. 아니, 범죄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 보석금에 대해서는 진짜 아는 게 없었네요. 저는 약간 벌금 형식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내고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책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석금 금액은 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일반인들로서는 그 금액을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석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보석금 납부업체들이 이제 생겨났고요. 이제 사람들은 만약에 자신이 구속이 됐다 또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구속이 돼서 빼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대납업체한테 보석금으로 책정받은 금액의 한 10% 정도를 냅니다. 네, 그럼 대납업체는 나머지 90%를 채워서 이제 대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출석을 하게 되면 보석금이 이제 다시 보증금이니까 다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나온 금액은 다 대납업체가 먹는 거죠. 그러면 재판이 시작될 때가 되면 보석금을 반환되는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네요. 네. 구속된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보석금은 자기가 다 내고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큰 금액을 낼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10%를 대납업체한테 주고 그건 이제 못 받는 거죠. 되게 리스크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래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경찰들이 다 잡으러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대납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잡아와서 이제 경찰이나 그 재판장까지 신병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게 스테파니가 하는 그런 현상금 사냥꾼들의 직업이 됩니다. 오호라. 이게 미국의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제화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많이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증금 10억 원 판결을 받고 보증금을 내고 출소하셨죠. 저는 이제 10%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1%인 1,000만 원 정도를 보험증권의 보증서로 대신 내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세상 못마땅. 재산 정도를 너무 약하게 측정하신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말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나와서 되게 원래는 자택 안에만 머물러야 되는데 엄청 싸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못마땅한 것들이 좀 생기죠. 네. 네. 돈이 없으면 구속이 계속 돼 있어야 되고 돈 그렇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네. 이제 같은 형벌에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거에서 너무나 자본주의적이고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개혁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고 몇몇 주에는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배경인 뉴저지주는 2017년부터 보석금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고요. 그래서 반대론자들은 이게 폐지되면 이제 애들 다 도망가고 출석도 안 하고 가둬져 있어야 할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범죄율도 더 높아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범죄율에는 큰 변화는 없고요. 오히려 뭐 행정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대요. 뉴저지 주에서 이제 보석금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이 책의 내용은 당연히 과거의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겠죠. 네.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첫 작품이 1994년에 출판이 되었고 이제 이 두 번째 책은 1996년 작품이에요. 그래서 90년대 초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인터넷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지는 않고요. 사실 연도로 보면 인터넷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상용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컴퓨터는 있지만 서류 정리 정도 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뉴저지의 도시 트렌톤이고요. 우리의 주인공 스테파니 플럼은 동네 사람들끼리는 버그라고 부르는 챔버스버그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버그는 노동자 계급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작은 집들이 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동네 대부분 사람들은 이탈리아계, 뭐 헝가리계나 독일계도 조금 섞여 있는 동네로 수십 년 전에는 한 집 건너 하나씩 이탈리아계 마피아들이 이렇게 살던 그런 동네인데 네, 지금은 뭐 그런 범죄 요소글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굉장히 마초적인 동네고요. 네네. 스테파니가 평가하기를 인생 막장 주정뱅이도 고작 6 정도의 취급을 당하는 동네고 네, 5일을 갈러 정비소에 가는 건 굉장히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평가받는 정비 정도는 스스로 해야 돼.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도 스테파니가 트렌톤에 살아가야 한다면 애들 키우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동네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권인 원포더 원이에서 스테파니는 30살로 회사에서 잘린 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실직 상태였어요. 그래서 돈이 좀 점점 떨어져 가는 와중에 사촌인 비니가 보석 보증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원을 구하고 있으니까 너 한번 와서 면접 봐볼래? 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비니가 잘못 알려준 거죠. 이미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현상금 사냥꾼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주기만 한다면 그 엄청난 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비니도 놀래서 말리고 막 사장도 네가 할 수 있을까 말리는데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해보겠다고 현상금 사냥꾼을 자처를 하게 되고요. 법정 날짜에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출석 실패로 선언되는 사람을 여기서는 FTA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FTA들을 매 소설 한 권씩마다 이제 2-3명씩 스테파니가 잡으러 가는데 와, 엄청 많네. 네. 빡센데요. 네. 첫 번째로 스테파니가 이 FTA를 잡게 된 사람은 동네 친구였던 조셉 모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였던 네.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자기 옆집에 살았던 애고 자기보다 2살 위인데 좋게 말하면 썸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조셉이 스테파니를 갖고 논 그런 좀 악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셉 모렐리는 어렸을 땐 굉장히 약간 양아치 같은 껄렁껄렁한 그런 애였는데 그때도 물론 잘생겼었고요. 근데 커서 보니 더 잘생겼고 경관이 돼서 제법 건실하게 살고 있는데 첫 번째 권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스테파니한테 쫓기는 그런 처지에 처해지거든요. 첫 번째 권에서는 그래서 개인적인 악감정을 담아서 모렐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스테파니의 고군분투와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누명도
풀고 이제 진짜 범인을 잡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스테파니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게 FTA들을 잡으러 다니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인 이제 사라진 24개에 관해서는 스테파니는 고등학교 친구를 쏘고 달아난 케니 망쿠소를 잡기 위해 잠복을 하고 있는데요. 잠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권에서 누명을 이제 풀게 된 모렐리가 이렇게 창을 똑똑 이렇게 두드리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여기 웬일이냐라고 했더니 망쿠소 어머니가 우리 친척이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탈리아계라고 했잖아요. 그렇군요. 온갖 사람들이 이제 가족으로 얽혀 있는 거죠. 친척관계. 그래서 아유, 우리 아버지가 좀 가서 이야기 좀 잘 해보라고 왔어라고 해가지고 얼결에 이렇게 같이 잠복을 하게 되는데, 케니를 발견을 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모렐리가 교묘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전 명령 듣고 왔네요. 네. 네, 스테파니는 이래서 가족 중심 이탈리아계 하면서 이제 부들부들 떨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친구를 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숨지게 되고 이제 장례식을 가게 됩니다. 네, 장례식장은 스피로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스피로랑 도망간 케니 망쿠소랑 그 숨진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셋이서 단짝이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망쿠소한테 뭐 들은 건 없는지 탐문차 겸사겸사 이제 조문을 갔죠. 근데 장례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할머니를 대동을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조문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스피로가 스테파니한테 다가오더니 혹시 현상금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다른 일도 봐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물건을 좀 잃어버렸다. 뭐 좀 찾아달라 라고 하죠. 그래서 뭘 잃어버렸는데요? 하니까 24개의 관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네. 이제야 주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24개의 관을 찾기 위해 스테파니가 고군분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은 한 줄로 요약한 거죠? 아니 근데 엄청 앞에 이야기 나왔던 망쿠소는 사이드였네. 나중에 등장은 하나요? 근데 망쿠소랑 이제 장례식을 운영하는 스피로랑 죽은 친구랑 3명이 되게 단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셋이서 서로를 배신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에게 복수하면서 그거에 스테파니가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초반은 계속 모렐리가 교묘하게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왜 저러지? 진짜 가족주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경찰 쪽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렐리가 뭔가 다른 사건을 또 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망쿠소가 다른 범죄에 또 휘말렸는데, 망쿠소가 그 친구를 쐈잖아요. 네. 그 총을 쐈는데 그 무기가 군용 무기였던 거죠.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모렐리는 그런 사건을 또 쫓아가고 있었고, 스테파니는 케니도 잡아야 되고 스피로가 부탁했던 관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질문 있습니다. 사라진 24개의 관은 빈 관인가요? 안에 나도 뭐가 그거 들어있나요? 물어보고 싶었어. 글쎄요. 뭐야? 사람이 들어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안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겠죠. 두둥. 네. 작가 소개로 넘어가면, 이제 작가 제닛 에바노비치는 스테파니 플럼과 마찬가지로 뉴저지 출신이고요. 원래는 로맨스 소설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로맨스 소설을 쓰다가 갑자기 이제 방향을 바꿔서 미스터리 시리즈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스테파니 플럼 시리즈 첫 권이었고요. 첫 권 나오자마자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CWA 영국 추리작가 협회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라진 24개의 관으로 같은 CWA 유머 미스터리 상을 받았고요. 세 번째인 이제 3 to Get Deadly가 CWA 실버 대거상을 받았어요. 계속 내는 작품마다 대중적인 인기와 평가까지 좋게 받은 작가고요. 놀랍게도 2020년까지 계속 이 책을 1년에 한 권씩은 꼬박꼬박 내셨고요. 1년에 한 번씩이요? 네, 그럼 그래서 지금 숫자 몇 가지 나온 거죠? 숫자가 26까지 나왔어요. 26라고 작년에 나왔고, 그리고 중간중간
특별판처럼 숫자 안 들어간 이야기 번외편도 쓰셨더라고요. 26편보다 더 많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네, 장난 아니죠. 생산력이 있는 작가들은 정말 리스펙트. 그래서 이 플럼 시리즈를 쓰기 위해서 작가가 현상금 사냥꾼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이제 생애 처음으로 총도 이렇게 쏴서 연습도 해보고 트렌톤 PD들 계속 취재하고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품하기 전에 만났던 트렌톤 그 경찰들하고 계속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최근 소설에는 트렌톤에 들어온 특정 갱들의 폭력과 문화를 좀 그려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트렌톤 지역에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갱들에 대해서 이제 썼다고 합니다. 추리 스타일이 어떤 식의 스타일이에요? 작가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스타일이 나올 텐데 작가가 로맨스로 이제 데뷔를 했으니까 미스터리와 로맨스 중에 어떤 게 편하냐라는 질문에 나는 플럼 책이 미스터리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 플럼의 그냥 모험극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책은 대부분 캐릭터 중심이기 때문에 좀 그 시리즈 거듭갈수록 캐릭터들끼리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가 미스터리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24개의 관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가 소설 중반쯤 되면 라고 이렇게 다들 눈치채게 이제 풀리고요. 그리고 그것도 뭔가 미스터리라면 그 사실 극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스테파니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별다른 장치 없이. 방금까지 되게 재미있게 듣다가 살짝 또 백스텝을 저는 이거는 그 미스터리보다는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책이 미스터리가 중반부에 풀려버렸잖아요. 네네. 그럼 그 뒤를 이끌어갈 힘이 필요할 텐데 이제 계속 스테파니가 그 둘 사이에서 휘말리다가 결국엔 타겟처럼 범인이 계속 스테파니를 집요하게 이제 협박하고 나를 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약간 스토커처럼 음습하면서도 주변 가족들한테까지 이제 공격이 약간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스테파니가 느껴지는 이렇게 공포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건이 확 일어났을 때 그때 스테파니가 놀라는 그런 스릴적인 부분들이 좀 되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강약 조절도 되게 잘 돼 있고 속도감도 있고 친구들하고 쇼핑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범인하고 마주친다던가 가족들하고 평범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소포가 배달된다던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확확 장면 전환이 되는 그런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을 제법 잘 썼고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스토킹적인 그런 범죄에 휘말렸을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성 독자로서는. 근데 이제 그 공포를 표현을 하면서도 이렇게 스테파니의 분노도 같이 묘사를 잘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일본 소설에서 느꼈을 때 약간 변태적으로 기분 나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삐리를 잡는 꼴을 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분노에 넘겨서 이렇게 넘기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결말 부분은 이제 실제로 잡히게 되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되게 스테파니가 나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 이 상황에서 나한테 남는 거는 뭐밖에 없을까 분노밖에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분노를 다 끌어모아서 이제 범인하고 사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좀 카타르시스를 주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초반부보다 후반부가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의 강점이 좀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치밀한 미스터리보다는. 오히려 그 중반의 미스터리 이후에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힘이 네, 붙네요. 후반이 더 재밌더라고요. 신기하다. 요거 시리즈 1권도 읽어보셨나요? 네, 1권도 읽어봤어요.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약간 좀 다른 게 캐릭터가 좀 정착이 더 돼서 그런지 두 번째 권에서는 두 번째에서는 캐릭터들의 티키타카가 좀 잘 맞아요. 되게 웃기거든요. 이 책이 아까 유머상 받았다고 했잖아요. 무슨 상이었죠? 유머 미스터리상. 네, 되게 웃깁니다. 말이 진짜 동네 사람들도 웃기고요, 가족들도 웃기고요. 모렐리랑 그 스테파니가 티격태격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러다 보니까
2는 어떻게 보면 약간 코지 미스터리인가? 라는 아하. 생각을 초반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1권에서는 진짜 생초짜잖아요. 스테파니가. 그러니까 몸을 굴려가면서 범인을 잡아가는 진짜 계속 다치고 막 이러면서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터프한 모습이 네. 더 나오고요. 2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뉴비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약간은 좀 성장한 모습과 이제 캐릭터들끼리의 케미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3권이 이제 실버대거상을 받아서 약간 작품적으로는 가장 좀 미스터리한 부분도 잘 나타냈을 것 같은데 네네. 아쉽게 한국에는 번역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네, 3권은 거기까지는 네. 번역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요. 아니, 꽤 오래된 음. 작품인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1, 2권의 판매량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그렇죠. 않았다는 거. 아쉽네요. 3권이 제일 평이 좋은 걸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장점으로는 작가 본인이 말했듯이 이렇게 캐릭터가 굉장히 잘 살아있고요. 이제 다짜고짜 현상금 사냥꾼 세계로 무작정 뛰어든 스테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평범해요. 이제 돈 때문에 하는 일이고 그래서 서툴기 그지였고 초반에는 계속 놓치고 모렐리가 뭐 좀 방해한다고 놓치고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자기가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딱 해치우는 대담함도 보이고 약간 뻔뻔하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들어가야 할 때를 위장해서 들어간다던가 그리고 또 입씨름으로는 절대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하는 거 보는 재미가 있고요. 약간 코지 미스테리인가? 라고 싶었던 게 왜 그러냐면 가족들 간의 관계가 계속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전형적인 미국 주부로 저녁에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걸 굉장히 신성시해 하시는 분으로 아이고. 네, 그런 어머니한테 스테파니가 되게 눈에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 왜 결혼 안 하니? 왜 남자 안 만나니? 옷은 왜 그러니? 직장이 그게 뭐니? 막 이러면서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파니가 이제 혼자 살기는 하는데 이 직장을 그 사촌 소개로 갔다고 했는데 그 사촌도 결국 부모님의 소개잖아요. 네. 부모님이 소개하면서 이제 처음엔 사무직이었으니까 직장이 부모님 본가랑 5분 거리인가 그래요. 그래서 너 여기 다니면 집에 와서 점심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까워서 이제 자주 본가에 들리는데 잔소리가 엄청 나니까 스테파니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집에 자주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오늘 양배추 속을 가득 채운 스튜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저녁은 스파이스 케이크를 먹을 거야. 막 이러면 스테파니가 갈등하다가 아이 그래도 바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있어. 저지방이야? 막 이러다가 아닌데 작은 상자에 담겨있는 비싼 거야 라고 하면 스테파니가 갈게요 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게 먹을 게 되게 꼬시기 쉬운 그쵸. 그거네요. 먹을 걸로 엄마한테 늘 조련당하며 잔소리를 데카로 계속 들으면서 식사를 하러 갑니다. 재밌었던 묘사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모렐리를 되게 안 좋게 보셨어요, 초반에는. 왜냐면 스테파니와의 과거를 좀 아시니까. 근데 이제 업무차 모렐리가 이제 스테파니 집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네. 모렐리는 그래도 1권부터 계속 스테파니하고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진심이에요? 근데 이게 스테파니 시점으로 계속 묘사가 되다 보니까 네. 스테파니로서는 계속 약간 못미덥스럽고 그냥 당했던 과거가 있는데 장난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계속 밀어내고 우리는 계속 플러팅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엄마가 되게 안 좋아하시는 걸 알고 스테파니도 모렐리를 집안에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데 모렐리가 이렇게 불쑥 준비되지 않으셨을 텐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한 순간 스테파니가 망했다. 저 문구는 가정주부로서는 도전장과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에도 완벽하게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어머니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접시만 하나 더 꺼내면 되는 걸 하면서 모렐리를 초청하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되게 웃긴 장면들이 많아요. 빵빵 터지시는데. 재밌겠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본가에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제 외할머니가 같이 살고 계시는데
외할머니가 정말 캐릭터가 독특하셔서 외할머니 나오는 모든 장면이 웃깁니다. 네, 그래서 엄마는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외할머니는 되게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도 이제 사고가는 약간 옛날 사람이어서 스테파니가 이제 현상금 사냥꾼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서부극의 보안관처럼 문을 박차고 가서 총을 날리고 막 이런 이미지로 밧줄로 사람 묶어서 데려올 것 같은 그런 거다. 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스테파니는 가면 그냥 아유 같이 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데 동네 사람들도 되게 웃겨가지고 스테파니가 현상금 사냥꾼인데 총 쏘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그 약간 총에 거부감이 있어서 잘 안 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외할머니가 오해를 하신 게 아니네요. 결국 총을 쏴야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기는 있죠. 근데 아하. 뭐 이게 스테파니가 거창한 범죄자만 이렇게 쫓는 게 아니고 아까 구속의 이유 중에 주거가 불분명할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경범죄를 했는데 그럴 때는 주거가 불분명하니까 이제 보석금을 내야만 나올 수 있고 네. 그럴 때는 이제 기차역 가가지고 아유 아줌마 저랑 같이 가시죠 막 해서 그럼 내 짐들은 어떡하고 그러면 제가 저 코인 넣고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하고 데려오고 이런 일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사건 중심이 되는 애들은 보통 굵직굵직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몸싸움도 있고 총을 쏴야만 하는 시점도 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총을 되게 싫어하고 스턴건이나 뭐 스프레이 같은 거 이런 네네. 거를 좀 이용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스테파니가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자기랑 사이가 안 좋았던 여자애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총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야 말 조심해 나 이제 총도 있어 막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뉴저지에 총 없는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베레타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스테파니는 38구경인데 45구경 꺼내고 아 너무 예, 그 옆에 친구는 난 45구경이 좋더라 하면서 콜트를 꺼내고 막 이런 동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도 결국 이제 좀 그 가족들까지 휘말리게 되니까 할머니가 옆집 할머니한테 이제 45구경 빌려오시거든요. 반동 견딜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할머니 머리 찍으시고 막 이러세요. 이렇게 보편적인 그때 이제 모렐리도 같이 있었는데 이거 등록은 된 거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전혀 모르신 표정이고 제발 내 눈앞에서만 치워주세요 막 이렇게 모렐리가 사정하고 약간 이런 시트콤적인 부분과 그러면서도 이제 범죄 자체가 조금 말로 하면 끔찍한데 그 스테파니를 협박하기 위해서 그 시체의 신체를 일부를 잘라서 보내거든요. 소포로.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가족들과 있을 때 소포가 왔다죠 했잖아요. 성기가 잘려서 온 거예요. 남자의 성기가.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끔찍하고 트라우마가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가족들이 되게 태평하달까 점잖달까 뭐 이래서 엄마는 타인의 성기를 못 낸다는 건 굉장히 무례한 짓이야라고 평가를 하시고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 아버지는 나는 죽으면 화장해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안 시점에서는 화장을 선택해야만 해라고 하시고 제 할머니는 아 그럼 저게 누구 거지라는 걸 이제 알아내신 후에 장례식장에 방부된 시체일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동네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나만 심각해? 뭐 이런 느낌과 스테파니 혼자 심각하고 추리협회에서 유머상을 줄 법하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정말 빵빵 터지는 개그가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좀 미스터리가 약한데 라고 하는데 뒤에 가면서 키득키득 되면서 이놈의 시키를 내 잡아야지 막 이런 분노와 함께 그래서 단짠단짠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아니 듣는데 진짜 시트콤으로 만들어줘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네네네.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1권 원포도 머니 같은 경우는 약간 로맨틱 코미디로 해가지고 영화화가 됐고요. 아 됐어요? 네. 근데 그다지 흥행은 못했던 것 같고 제가 준비했던 게 계속 이게 웃겼고요. 이게 웃겼고요.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실제로 웃겨가지고 이 책이 권이 계속 가는데 그 특징은 스테파니가 매권 자기 자동차를 부셔먹어요. 부셔먹든지 도난을 당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걸로 악명이 높은데 그래서 지역신문에서는 자동차 폭탄
현상금 사냥꾼이라고 소개를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부서지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직업이니까 가족한테 좀 빌리게 되는데 외할머니한테 차가 있으신데 네. 외할머니의 오빠한테서 그게 물려받은 차고 외할머니는 면허가 없으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네. 몇 년도 찬 건가요? 53년 뷰익을 아, 나 뷰익이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네, 53년 뷰익을 하늘색으로 된 뷰익을 이렇게 아이고 타고 세상에. 움직이는데 근데 이쁘기는 엄청 이쁠 텐데. 아, 예쁘긴 하더라고. 저 몰라 그렇게 찾아봤는데 진짜 이뻐요. 스테파니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처음 이 차를 아버지가 들고 오셨을 때부터 아니 저 너무 큰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싫어하는데 아버지가 차는 이래야지. 미국 차는 이래야 된다. 일본 그 조그만 차를 이렇게 가져온 순간부터 이 나라는 글러먹었어 막 이러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차고요. 근데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파니가 이걸로 이제 그 케니를 뒤쫓기 위해서 잠복을 하고 있는데 모렐리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야 여기 있는 거 누구나 다 알아. 네가 여기서 잠복하고 있는 거 이 차 보면 누구나 다 알아. 막 이럴 정도로 전혀 엄청 눈에 도움이 안 띄는 되는 너무 그런 클래식해. 예, 그리고 또 근데 엄청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렐리 차를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모렐리 차는 범퍼가 나간다던가 사이드미러가 나간다고 하는데 이 뷰익은 전혀 이제 티끌만한 흠도 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모렐리가 이 차에 대해서 국방부는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튼튼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를 깨먹고 현상금을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게요. 3권을 발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왠지 정점에 이르렀을 것 같은데 실버대고 유머와- 정도면 진짜 그죠. 네. 아니 그리고 20 몇 권이 막 될 정도로 시리즈가 명맥이 이어졌다는 거는 꾸준히 어느 정도는 인기가 있었다는 네네. 거니까 안타깝네요. 3권이 없다니. 원서를 읽으시죠. 아이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불편한 모사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앞으로 보실 분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코지 미스테리인가 싶었던 게 음식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머니가 요리를 되게 잘하시니까 뭐를 먹었고 디저트는 뭘 먹었으며 뭐를 싸주셨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스테파니가 뭘 먹었는지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스테파니가 2권까지는 그다지 이제 두드러지진 않았는데 이제 후속으로 가면 약간 삼각관계처럼 모렐리랑 스테파니랑 그 스테파니를 도와주는 약간 사수격인 레인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셋이 약간 삼각관계가 된다고 하는데 그 레인저랑 만나면서 스테파니가 핫초코랑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그 레인저는 아메리카노랑 자몽 한 조각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먹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묘사가 되게 맛있게 느껴져서 나도 커피 마시면서 자몽 한 조각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식 묘사도 잘해주고 그리고 스테파니가 뭐 입었는지도 계속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90년대 미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계라고 했어. 아니면 그냥 미국. 레인저는 쿠바계 미국인으로 나오고요. 모렐리는 이탈리아계고 스테파니는 이탈리아계랑 헝가리계가 섞여 있는데 헝가리계 쪽을 좀 더 자신은 타고났다. 몽골족의 기운, 네, 칸의 기운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전투적인 자기 집안의 여성들이 헝가리계 피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스테파니도 되게 제각각이 성격인데 전투력들이 상당하셔가지고 네, 세 사람이 이렇게 싸웠다가 합심했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 어머니가 되게 보수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점잖고 그래서 스테파니가 이 일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때 이제 약간 할머니가 다칠 뻔하신 후에 너 이 사람 잡을 수 있냐? 꼭 잡아라. 이렇게 그 대낮에 노인을 해치는 이런 애들이 밖에 나다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네가 책임지고 잡아라. 이렇게 약간 스테파니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조금 그 모녀 사이의 정과 그러면서 약간 그
보수적인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 물론 거기에 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선함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약간 뭉클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보다 웃긴다. 그래서 좀 우울할 때 보시면은 되게 좋고요. 재밌겠네요. 네,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숫자가 들어가는 작품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를 사실 초반에 이야기를 할까 했었는데 원래는 저는 30화 특집이니까 그래도 우리도 이제는 한번 이벤트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어머나,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 1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이전에 이미 선인장님께서 우리 구독자 100명 되면 그때 이벤트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3군데 올리거든요. 파티, 팟빵,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는 묻지 마시고요. 그리고 파티랑 팟빵이 약간 비슷비슷하다가 요즘에 팟빵 쪽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팟빵이 명? 아 진짜 3년이나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거론하지 말자. 숫자를 방금 입 밖으로 꺼냈더니 너무 부끄러운 숫자를 가지고 언급을 안 하기로 했는데 여튼 천천히 정말 뭐 한 2, 3주에 한 명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팟빵이든 뭐 파티든 아니면 유튜브든 어느 쪽이든 100을 딱 찍는 순간 저희가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요? 무슨 이벤트 할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보통 이럴 때 무슨 이벤트예요? 그러게요. 아니 저는 그래서 뭐 댓글 같은 걸로 가장 좋았던 에피소드를 뽑아주신다거나 그런 분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막 한 명밖에 댓글을 안 남기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심이 앞서서 일단 아직은 시간이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진짜 갑자기 엄청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31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